저는 옛날부터 그랬는데, 뭐 특별한 제가 개인적인 뭘 해야 되겠다라는 포부나 욕망이 없었어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정말 없었어요. 내 스스로 생각해도 이상할 정도로. 어릴 때 장래 희망 이런 거 쓰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난에다가 평범한 사람 이렇게 썼다가 혼난 적도 있어요. 야, 평범한 사람이 무슨 희망이냐? 너 가만히 있어도 평범한 사람 돼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근데 제가 영화를 하든지 뭐 글을 쓰든지 간에 제가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대단히 큰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를테면 뭐 영화 하나가 제가 사회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 한들 사회가 크게 변화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런 행위가 이 사회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거는 아마 영화를 하든 뭐 글을 쓰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부딪히는 고민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소박하게 제 나름대로 그냥, 촛불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주 어두울 때는 조그만 아주 가냘픈 촛불이라도 주변을 밝히거든요. 근데 그 촛불이 다행히 바람에 꺼지지 않고 다음 촛불로 이어지고 할 때는 그 빛이 조금 넓어지겠죠. 그리고 그것이 더 조금씩 전파돼 가면 우리 얼마 전에 광화문 앞에 촛불들처럼 그야말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작은 촛불 하나 켜는 것, 이것도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 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싶거든요. 어떤 거창한 뭐를 만든다기보다는 소설 쓰는 거나 영화를 만드는 거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똑같아요. 본질적인 모습은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어떤 의미 있는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서 독자나 관객하고 소통할 건가. 이 점은 그걸 고민하는 점에서는 똑같은 작업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굳이 비유하자면 글을 쓰는 것은 연애편지를 쓰는 것과 비슷해요. 비유하자면. 마치 연애편지 쓰듯이 소설을 쓸 때는 누군가가 지금 현재의 나와 같은 감정, 나의 생각을 완벽하게 이해해주는 그 누군가가 있으리라. 얼굴 모르는, 이름 모르는 그 누군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애편지 쓰듯이 글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통의 관계는 1대1 관계죠. 근데 영화는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 수가 없어요. 영화는 대중들이 집단적으로 보는 거니까. 얼굴 모르는 단 한 사람을 상상하기 힘들죠. 아주 많은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소설 쓰기가 연애편지 쓰는 거라면 영화 만드는 거는 연설문이나 교회에서 설교문처럼 다중을 직접 상대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재미없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위험하고 도전적인 만큼 그 나름의 또 긴장감도 있고 재미도 있고. 영화는 일단 나 혼자만의 작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작품 결과에 대한 책임을 결국 감독이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땀을 흘리고 자기의 창의성을 다
쏟아부은 작품이 결과적으로 실패할 것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라 그럴까? 그런 압박감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 이제 물론 더구나 남의 돈, 많은 제작비를 들여서 많은 자본이 들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크죠. 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화 속에서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다시 구차히 설명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인데, 오아시스는 사랑에 관한 영화이기도 하고 또 소통에 관한 영화이기도 해요. 어떤 사회가 어떤 성격의 사회인가를 알려면 그 사회가 어떤 방식의 소통을 하고 있나를 보면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이루어지나? 어떤 관계의 소통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를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과연 나와 다른 누군가, 또는 나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이해하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들과의 과연 소통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거를 영화 속에서 한번 질문해보고 싶었어요. 소통의 방식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절실한 소통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어떤 소통을 해야만 하고 우리는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나, 이런 질문을 던지는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저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100%란 없다고 봐요. 예.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마음 어딘가에 있지만 그건 도달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미흡한, 부족한 작품이에요. 그 마지막 장면이 희망적이라고 느끼는 관객도 있고, 더 어둡게, 전망이 없이 꽉 닫혀있는 그런 엔딩이라고 생각하는 관객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영화의 끝을 열어두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관객들이 영화를 보면서 관객의 마음속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나서 아마도 어떤 행복, 어떤 사랑을 이룰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느끼고 희망한다면 그 관객에게는 그 영화가 해피엔딩이 될 것이고, 나와봤자 이 현실이 바뀌겠느냐, 주변 사람들이 이해해 주겠는가. 그래서 보다 어두운 미래를 상상할 수밖에 없다면 그 관객에게는 어쩌면 그게 닫힌 엔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결말을 만들어서 완결된 구조로서 관객한테 제시한다기보다는 관객에게 열어두고 싶었죠. 숙제를 관객들한테 내주셨고요. 숙제라기보다는 어떤 영화의 끝이 설사 아주 뒤끝이 깨끗하게 완벽한 구조로 끝난다 하더라도 현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극장 안에서 어두움 속에서 바라보는 영화 속의 세계가 완벽하게 해피엔딩이라고 해서 현실이 해피엔딩의 구조로 해석되는 것도 아니고, 관객이 그 행복한 극장문을 나서면서 행복한 현실 속으로 발을 내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영화를 관객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관객이 영화의 결말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가 정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영화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이야기는 시작되는데, 그 이야기는
영화 속 주인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관객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완벽하게 끝을 내고 싶지는 않았다는 거죠. 글쎄요.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상이 뭐 여러 개 있었잖아요. 예. 공식 상도 있었고 바깥에서 이제 비평가들이나 뭐 예. 이런 데서 주는 상도 있었고 그런데 그 심사 이유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일단 이제 하기 어려운 그 대담하고 도전적이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영화적인 문법이 가능하면 이제 기교나 뭐 이런 것을 배제하면서 본질을 드러내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높이 평가한 것 같아요. 제 사춘기 때는 갈망하고 꿈꾸었던 것들이 너무 많다고 해야 되나 없다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네요. 예. 왜냐하면 우선 저는 그 제가 살고 있는 현실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고 느꼈고 그것에 너무 힘겨웠기 때문에 어쩌면 뭐 무슨 거창한 희망이나 포부 같은 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기억이. 근데 오히려 이제 역으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예. 그러면은 보시기에 요즘 그 10대들, 청소년들, 이렇게 자녀들 보시면 좀 어떤 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풍족한 건 많으니까. 제 경우는 저는 우리 집 애들을 보면 글쎄요, 이게 제 눈에 보이는 것일 텐데 그 연민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연민이라는 감정은 훈련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정도 훈련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감정이 타고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연민이라는 감정도 제 경우에는 또 저희 세대의 경우에는 그 연민을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보고 연민을 느끼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참 고생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학습한 연민의 감정이 보편적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적용이 돼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누구한테 연민을 느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학습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이를테면 뭐, 주변에 좀 불편한 사람들, 좀 힘든 사람들에 대한 감정으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뭐 이해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아주 본능적으로 느끼는 연민의 감정 같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좀 아쉽죠. 너무, 고통을 모르게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자책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도 아마 애들한테 이야기하면 애들도 알 거 다 한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어떤 점에서는 건강하다고도 볼 수도 있죠. 우리보다 훨씬.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상식의 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상식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당연시 하면서도 또 당연히도 무시되어 왔거든요.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내세우는 상식이 따로 있고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따라가는 상식은 또 따로 있어요. 그 이중적 가치가 항상 있었죠.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 명절날 고속도로로 고향을 찾아가는데 그 교통이 엄청나게 밀리잖아요. 근데 전용차로가 있는데 전용차로로 달리는 차들이 있어요. 그 처음에는 뭐 한두 대가 지나가다가 한두 대가 지나가기 시작하면 점점 많아진다. 그러면 너나 없이 손해보는 기분이 되기 때문에 다 전용차선을 달리거든요. 근데 끝까지 전용차선으로 달리지 않고 그 밀리는 대로 그냥 서서 있기가 참 어려워요. 스스로 바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근데 사실은 전용차선으로 달리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인데 사람들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종종 그 상식을 배반하죠. 근데 노무현이라는 인물 또는 노무현을 당선시킨 힘의 가치는 이제는 그런 상식을 좀 복원하자. 이런 그 대중적인 그 합의였다고 생각해요.